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지방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아, 전세세요? 아니요. 그래도 지방은 집값이 싸우니까 좋잖아요. 강남은 정말 미쳤거든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부부가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우리 집이 남들보다 못 산다고 굳게 믿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늘 같은 회색 점퍼 하나만 입고 다니셨거든요. 겨울이 오면 그 위에 패딩을 하나 더 껴입으시고 여름이 오면 그 점퍼를 벗는 대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셨죠. 한 벌로 사계절을 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빠, 새 옷 사드릴까요? 하고 용기 내서 말했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친구 아버지들이 다 깔끔한 점퍼를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점퍼가 아직 멀쩡한데 왜 바꿔? 옷은 몸 가리면 되는 거야.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감흥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의 멀쩡하다는 기준이 저랑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머니는 명품 가방 같은 건 가져본 적이 없으셨어요. 대신 마트에서 물건 사면 주는 사은품 가방, 그 검은색 천 가방을 늘 들고 다니셨죠. 시장 갈 때도 친구 만나러 나가실 때도 그 가방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 앞에서 어머니를 만난 날이 있었는데 친구가 야, 저 가방 어디서 본 것 같다? 했어요. 마트 사은품 가방이니 어디서 봤겠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그 부끄러움의 이유가 어머니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우리 집은 충청북도 청주 끝자락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처음 그 집에 이사 왔을 때가 제가 10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 생겼다 하면서 웃으셨는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별로였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집보다 작고 낡았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베란다 쪽 창문에서 물이 새고 창문도 잘 안 열리는, 아버지가 힘껏 당겨야 겨우 닫히는 그런 집이었죠. 겨울이면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틈새에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막아놓으셨지만 그래도 추웠죠. 중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 날이 있었어요. 친구네는 신축 아파트였는데 복도에서부터 방향제 냄새가 났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멜로디 소리가 났고 신발장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친구 방은 아이보리색 벽지에 간접 조명이 달려 있었고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 집을 생각했어요. 짙은 베이지색 벽지, 형광등, 삐걱거리는 마루. 그 버스 안에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꼭 부잣집으로 시집 가야지. 이 지지긋한 가난에서 꼭 벗어날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때 저는 집이 작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작았던 거예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 눈에 비친 우리 집만 신경 쓰던 철없는 딸이었죠. 아버지는 그때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충청도 외곽의 작은 식품 제조 공장이었는데 저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방학 때 딱 한 번 아버지 따라갔다가 너무 더워서 바로 나왔거든요. 공장 내부가 찜질방 같았어요. 여름엔 40도가 훌쩍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도 공장 일을 도우셨어요. 낮에는 거기서 일하고 저녁엔 집에 와서 밥을 차리셨죠. 항상 피곤하셨어요. 일찍 주무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피곤한 게 그냥 어머니의 기본 상태인 줄 알았죠. 고등학생 때였어요.
어느 저녁에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셨는데 식탁에 앉으시더니 오래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국을 올려드리면서 왜 그래요? 하고 물었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전에 말한 납품건 그거 거절당했어.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반찬을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번엔 대기업 납품 들어가려 했는데 우리 회사 규모가 안 된다고. 그냥 저녁 대화처럼 지나갔어요. 두 분 다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반복된 일상이었나 봐요. 저는 그날도 그냥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왜 그 점퍼 하나로 계절을 나시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제가 28살 되던 해였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지인 소개였어요. 소개팅이 아니라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힌 거였죠. 말수는 많지 않은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울 토박이에 집안도 탄탄하다고 했고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의 배경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강남에 자가가 있는 집,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 안정적인 느낌.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의 이미지였으니까요. 그게 제 두 번째 착각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봤던 거죠. 처음 남자친구 집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집 강남이야. 저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하지만 그 그렇구나는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반응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원했던 그 다른 집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졌거든요. 남자친구는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정하지 않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조용함을 안정감으로 읽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나서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 사람. 근데 나중에 보니 그건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자기 편한 쪽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남이 불편해도 개입하지 않는 것. 내 감정이 흔들려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차분함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어요. 그 차이를 결혼 전에는 몰랐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장소는 강남의 고급 일식점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예약했다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주소를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죠. 드디어 나도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 기대 자체가 이미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식당이 어딘지가 두근거림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게 제가 가진 열등감의 크기였어요.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내일 입을 원피스를 꺼내놓고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어떻게 입을 거야? 이거요. 어머니가 원피스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단정하다. 좋다. 그러다니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쪽 집이 강남이라 했지? 네. 엄마가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어디 가실 때 옷 고민을 잘 안 하세요.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가 뭘 입으셔도 예쁘세요. 어머니가 잠깐 웃으셨다가 다시 진지해 주셨어요. 네가 엄마 때문에 창피당할까 봐 걱정이 돼. 엄마가 왜 창피해요? 그쪽 집은 우리랑 다르게 잘 사는 집이잖아. 잘 사니까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교양 있어 보일 거고. 그런데 엄마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혹시라도 모르는 티라도 나면 엄마, 응? 저는 엄마가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남들 앞에서 어머니 상황이 부끄러운 적은 있어도 어머니 자체가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한번 잡으셨다가 놓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 잘 자.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결혼식 때 입으려고 새로 맞춘 양복을 꺼내셨어요. 제일 좋은 옷이었죠. 어머니가 넥타이를 골라드리고 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맞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구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쿵했어요. 오래 신으신 거라 주름이 좀 있었거든요. 전날 밤에 아버지가 늦게까지 구두약을 바르고 닦으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네.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 많이 들어. 네가 말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면 그냥 편하게 산다고 해. 굳이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발렛 파킹 안내 직원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지하철로 왔으니 관계없었지만 그 직원이 거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식당이 어떤 곳인지 말해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제 신발이 그 바닥에 비치는 게 보여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벌써 와 계셨어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조명을 받아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정장도 딱 맞게 입으셨고 손톱도 예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 아침 일찍 미용실에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한번 쭉 보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 눈빛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품평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요. 물건을 살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훑어보는 눈빛이요. 어머, 멀리서 오셨죠? 고속도로 막히지 않으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약간 긴장하신 듯 말씀하셨어요. 네, 기차 타고 내려서 지하철로 왔어요. 별로 안 걸렸어요. 지하철이요? 여기서 제법 오래 걸리셨겠네요. 말은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뉘앙스는 달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셨군요. 라는 확인이었죠.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마카세로 예약했어요. 괜찮으시죠?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오마카세 뜻을 잘 모르셨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초밥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으시면서 어머니께 물으셨어요. 사돈댁은 어디 사세요? 어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시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충청도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살짝 웃으시면서 물으셨죠. 아, 지방. 혹시 전세세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 그냥 굳어버렸죠. 아버지도 국그릇을 드시다가 손을 잠깐 멈추셨어요. 어머니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작은 집 하나 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도 요즘 집값 정말 비싸잖아요. 서울은 감당이 안 되는데 지방은 그래도 좀 낫겠죠? 그 말은 그냥 평범한 대화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말의 진짜 뜻을요. 우리는 강남에 집이 있고 당신네는 지방에 있다. 우리가 위고 당신네가 아래다. 그런 의미였죠. 남자친구는 초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죠.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 하지만 그 느낌을 애써 눌렀어요. 식사가 이어지면서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주도하셨어요. 서울 집값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최근 해외여행 이야기. 모두 우리 부모님이 끼어들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만 하셨어요. 가끔 그러세요, 그렇군요 하고 짧게 대꾸하셨지만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계산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다음에 한번 사시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먼저 앞서 걸으셨어요. 어머니가 제 앞팔을 잡으시면서 걸으셨는데 그 손이 조금 차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지나가는 터널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어머니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계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주무셨다고.
저는 그날 밤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를 악물고 다짐했죠.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아.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제 세 번째 착각이었어요.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결혼하고 첫날 시댁의 짐을 풀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당분간 여기 2층 작은 방에서 지내면 돼. 일단 여기서 지내다 나중에 형편되면 나가서 살고. 당분간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방은 작았어요. 싱글 침대 2개를 붙여놓으면 딱 꽉 찰 크기였어요. 창문 하나, 벽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언제 따로 나갈 수 있어? 왜?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니라 오래 살 수는 없잖아. 일단 여기 있어. 강남 집값이 얼마나 알아? 전세도 엄청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으시면서 은근슬쩍 말씀하셨어요. 결혼하면 친정은 자주 안 가는 게 좋아. 네? 그게 무슨... 결혼하면 시댁 중심으로 살아야지. 친정 자주 오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시집살이 못한다고 수근거리고 그래. 남편이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 말이 맞지.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명절 때만 가면 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소리 없이 부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나뭇가지가 무게를 못 이기고 툭 하고 부러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네, 어머니. 그날 밤 혼자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댁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셨어요. 저도 덩달아 5시에 일어나야 했죠. 아침 준비는 제 몫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늦게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뭔가를 하시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처음엔 열심히 했어요. 밥도 하고 국도 끓였고 반찬도 2가지씩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봤더니 된장국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된장국을 끓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국 한 숟가락을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된장 어디 거야? 마트에서 샀어요. 우리 집은 백화점 재래된장 써. 마트 된장은 맛이 달라. 아, 그렇군요. 다음에 백화점 재래된장 사올게요. 다음 주에 내가 백화점 가면서 사올 테니까 그냥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날부터 된장국은 시어머니가 직접 끓이셨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은근히 치워버리시는 방식이었어요. 대놓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져가 버리는 거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느 날은 달걀을 풀어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들 힘내서 일해야 되는데 아침으로 그거 가지고 되겠니? 간단해서 좋잖아요. 아침에 너무 무겁게 먹으면 속이 부대끼기도 하고. 자고로 아침엔 국이야. 우리 애는 아침엔 국물을 먹어야 밥 먹은 것 같다고 했어. 저는 스크램블 에그를 내려놓고 냄비를 꺼냈어요. 그 냄비 말고 이 냄비로 써야지. 아침을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것도 아니면서 너는 아직 그것도 모르니? 시어머니의 핀잔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 집에서 부엌은 시어머니의 공간이었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냄비 하나 꺼내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은 늘 제 몫이었어요.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죠. 남편은 퇴근하면 주로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발레를 개든 거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할 때부터 열이 오르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 청소와 저녁 설거지까지 제 몫으로 주어진 집안일까지 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나 좀 힘들어. 어디 아파? 아프기도 하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저녁에 설거지하고 혼자 너무 벅차. 당신 퇴근하고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로 말했어요. 알잖아.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 나도 회사 다니잖아. 우리 회사는 한가운 줄 알아? 남편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강남 한복판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흔한 줄 알아? 당신은 복 받은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 말이 이미 답이었어요. 강남 한복판 집에 살고 있는 갑.
제가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간접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 홍대 근처 작은 가게요. 얼마짜리야? 저렴한 편이에요. 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보이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래 보인다. 세 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세 글자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어요. 또 어느 날은 제가 화장을 하고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그런 화장이 유행이니? 그냥 평소에 하는 거예요. 조금 진한 것 같긴 한데 난 요즘 애들 취향을 도대체 모르겠다. 저는 그날 세수하고 다시 나왔어요. 옆에서 보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가끔 집에 오셨어요. 그날은 세 분이 오셨어요. 저는 과일을 깎아서 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때 봤지? 우리 며느리 지방에서 왔어. 한 분이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방 어디요? 충청도예요. 아, 공기 좋은 데서 왔네?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소박하고 검소해. 소박하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알면서도 저는 웃어야 했어요. 친구분들이 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과일 담는 그릇 왜 그걸로 담았어? 네? 큰 유리 그릇 있잖아. 손님 오면 그걸로 쓰는 거야. 아, 몰랐어요. 다음에는 손님이 오면 준비를 미리 해놔야지. 매번 가르쳐줘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그릇 얘기로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냥 미리 물어보지 그랬어? 언제 어떤 그릇을 쓸지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 알려준 것도 없는데. 집마다 방식이 있어. 맞춰야지. 저는 그 이후로 어떤 일이든 먼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번엔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그런 것도 매번 물어봐야 해? 물어봐도 뭐라고 하고 안 물어봐도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집에서는 어떻게 해도 틀렸어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 카드 내역 좀 가져와봐. 네? 집안에서 쓰는 돈은 내가 알아야지. 저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날 밤 방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제 이름이 몇 번 나왔어요. 다음 날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집안 돈은 원래 어머니가 보시던 거잖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돈을 벌더라도 허락을 받아 쓰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예요. 친정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우리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다 줄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거든요. 어머니는 직접 담그신 김치를 작은 통 2개에 담아오셨어요. 총각김치랑 겉절리. 무거울 텐데 기차 타고 올라오셔서 지하철로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시장에 들르셔서 배도 한 봉지 사오셨어요. 제가 배를 좋아하는 걸 기억하셔서요. 우리 집에서 담근 거 조금 싸왔어. 네가 좋아하는 겉절리야. 시어머니도 드시라고. 현관에서 짐을 받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 손이 차가웠거든요. 겨울인데 장갑도 안 끼고 오신 거예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어요. 따뜻함이 없는 인사. 어머니가 들고 오신 김치통을 보시더니 뚜껑을 열어보셨어요. 코를 찡그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유,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마트에 좋은 김치 많은데. 그 말투가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김치통을 식탁에 올리지도 않으시고 그냥 냉장고 구석에 밀어 넣으셨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저희가 다시 가져갈게요. 부담 안 가지셔도. 시어머니가 어머니 말을 딱 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엔 다 사 먹는데 직접 담가 먹는 게 좀 촌스러워서 그래요. 요즘 시대에 이런 건 안 어울리잖아요. 촌스럽다.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담그신 김치가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휴대폰만 만작거리고 있었죠. 그게 더 아팠어요. 어머니가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래 있으면 불편하시지? 나 이만 갈게.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응? 고마워요, 와줘서. 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잘 지내고 있지? 네. 힘들면 전화해, 언제든지. 어머니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좀 심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정성껏 담가온 건데.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또 시작이야? 하루 종일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이러지 좀 마.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 우리 엄마 성경 몰라? 그러나지고 나도 어쩔 수 없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사실이잖아. 요즘 시대에 집에서 김치 담가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그 단어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정성을 사실이라는 말로 깎아내렸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없구나. 저는 혼자구나.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친정 부모님들 좀 올라오시라 연락드려라. 사람들 모이는 자리가 있어. 네? 무슨 자리인데요? 내 친구들이랑 남편 거래처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어. 겸사겸사 너희 친정 부모님도 인사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겸사겸사 오는 분들이어야 했나요? 친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래, 가야지. 사돈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니? 그 밝은 목소리가 왠지 애써 만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에 가셨대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외출용으로 아껴두셨던 재킷을 꺼내 입으셨대요. 아버지도 또 그 정장을 꺼내셨고요. 두 분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강남의 한정식집. 입구에는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서 있었고 홀 안은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벌써 사람들이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4분, 남편 거래처 사람들이 5명, 정부 부처에서 일하신다는 분, 식품 유통회사 대표라는 분, 총 12명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여기 우리 며느리 친정이에요. 부모님이 아니라 친정. 그 단어 하나가 벌써 거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지방은 집값이 서울보다 싸니까 좋잖아요. 서울은 요즘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강남 아파트값 좀 보세요. 정말 미쳤잖아요. 테이블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식었어요. 몇 분은 어색하게 웃으셨고 몇 분은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하셨어요. 아버지는 드시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그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어요. 요즘 애들 결혼시키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차도 사줘야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사돈은 딸 결혼시키면서 어느 정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한번 보셨어요. 그 눈빛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계셨죠. 형편되는 만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은 사람을 칭찬하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몇몇 분들이 어색하게 웃으셨고 남편은 옆에서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도 않았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입을 여셨다가 다시 다무셨어요. 평생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라. 눈치 보지 말고. 근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저 때문에.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산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사돈은 그냥 다음에 형편되실 때 사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말은 예의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칼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셨어요. 네, 다음에 꼭.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더 아팠어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갈게, 얼른 들어가. 그게 전부였어요. 플랫폼에서 두 분을 배웅하면서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열차가 들어오고 두 분이 타시고 문이 닫혔어요. 열차가 출발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너무 심했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네. 하루 종일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싸우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했어? 결혼할 때 자기 집에서 지원 많이 못 해주신 건 사실 아니야? 사실. 또 그 단어였어요.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다들 그렇게 살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저는 그날 밤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피곤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잘 먹었어. 엄마, 미안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뭐가 미안해? 네가 뭘 잘못했어? 전화를 끊고 오래 울었어요. 소리는 안 냈어요. 남편이 옆방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분명 아침엔 받아두고 나갔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방이 좀 지저분해 보이길래 정리 좀 했어. 제 방이요? 같이 사는 집인데 문 닫아놓는다고 다 네 공간은 아니지. 저는 말이 막혔어요. 화장대 위에 올려둔 통장도 서랍 안에 넣어둔 편지도 가지런히 꺼내져 다시 정리돼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 방을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들어오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집이잖아. 그래도 최소한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숨길 게 있나? 그냥 청소해 주신 건데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순간 입이 닫혔어요. 저는 그 집에서 주인도 아니었고 세입자도 아니었어요. 세입자는 적어도 계약서라도 있잖아요. 저는 그저 문 하나 마음대로 잠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제 자리일까? 하고요.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편하실 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카드 내역 문제 이후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씀이 적어지셨고 남편은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갈등이 생기면 남자들은 밖에서 더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퇴근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7시쯤 들어왔는데 이제는 10시, 11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죠. 향수 냄새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평소에 쓰던 향수는 나무 향이 나는 차분한 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좀 더 달콤한 여성스러운 향이 났어요. 처음엔 착각했나 싶었어요. 2번, 3번 반복되면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보이지 않게요.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 문 바로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왔는데 셔츠 소매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아이섀도우 같은 색이었어요. 이거 뭐야? 모르는데? 사무실에서 뭔가 닿았나? 그 눈빛이 제 눈을 정확히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셔츠를 빨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근데 의심이 드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쌓인 게 있었으니까. 하나하나는 설명이 됐어요. 하지만 전부를 모으면 설명이 안 됐어요. 어느 날은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세탁을 맡기려다 꺼낸 거였어요. 고급 와인바였어요. 2인분 금액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접어서 다시 넣었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더 알게 되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알게 되는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잘못한 쪽이 따로 있는데 내가 나를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물으면 늘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일 때문이야. 요즘 프로젝트 하나 크게 진행 중이라 바빠 죽겠어. 그 무렵 시어머니도 외출이 잦아지셨어요. 예전엔 친구분들이 주로 집으로 오셨는데 이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직접 나가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식품업계 모임이 있어 라고만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어느 날 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시어머니 화난 거 없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시어머니 마음에 거슬린 게 있나 싶어서 다음에 뭐라도 챙겨 갖다 드려야 하나? 엄마, 진짜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 잘못된 거 아닐까?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죠. 저는 이불을 가지러 방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우리 서연. 다정하게 우리 서연이라 저장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보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손이 떨리면서도 화면을 밀었어요. 메시지 창이 열렸어요. 오늘 어머님이 나 너무 예뻐하셔서 부담스러웠어. 오빠, 빨리 정리해. 나 기다리게 하지 마. 이번 달 안에는 끝내자. 약속했잖아. 끝내자. 그 말이 눈에 박혔어요. 어머님이 나 예뻐하셔서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만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남편 혼자 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진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남편과 낯선 여자가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서연. 사진 속 여자는 흘러내리 듯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여유 있는 표정. 그 사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찍혔는지가 더 아팠어요.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동현참치 쪽 계약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게. 우리 쪽으로 유통 넘어오면 오빠한테도 좋잖아.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밤마다 하던 통화, 시어머니가 최근 들어 갑자기 동현참치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하시던 이야기, 식품 유통업계 행사에 자꾸 다녀오신다는 이야기, 모두 연결됐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거래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 자는 얼굴을 봤어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잠들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그대로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며 일어나면서 휴대폰을 찾았어요. 내 휴대폰 못 봤어? 소파 위에 있어.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깐 멈췄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봤어.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뭘? 서연, 그 사람.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했고 놀랍게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 단어에 제가 어떤 존재인지 다 담겨 있었죠. 저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너도 알잖아. 우린 안 맞아. 안 맞아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계획적으로? 적어도 서연이랑은 미래가 있어. 미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무에서 나온 웃음이었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방해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현실을 봐. 서연이는 동연참치야. 식품 유통업계의 탑이라고. 우리 회사랑 연결되면 매출이 2배는 뛸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고? 버린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지.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저는 그 집에서 정리 대상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앉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앉았어요. 그래, 알았다면서? 서연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젊은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들 원래 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요? 능력 있는 집안에서 연락이 왔으면 생각은 해봐야지. 우리 아들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저는 이 대화가 꿈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남편의 외도를 두둔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네 아버지가 동연참치 대표야. 알지? 참치 유통에서 독보적인 회사라고. 그쪽이랑 손잡으면 우리 회사도 크게 커질 수 있어. 거래 조건이었어요. 자식 결혼을 사업 거래처럼 설명하는 거였어요. 집안끼리 맞아야 오래가. 니네 친정이랑은 솔직히 격이 안 맞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외부인이 됐어요. 그럼 저한테 어쩌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 서로 편하게.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였어요. 오늘 밥은 먹었어? 그 한 줄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하고 있는 건가? 바람을 피우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식탁에 앉더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리하자. 저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어요. 싫어.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 감정적인 게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 이 결혼이 제대로 된 결혼이었어? 저는 말이 막혔어요. 결혼할 때 당신 집에서 해온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가 다 맞춰준 거잖아. 집도, 혼수도. 나는 그거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어. 그건 없는 집 애지만 착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려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엄마한테 맨날 삐딱하게 구는 거 보면서 정이 떨어진 거야, 솔직히. 그 말이 귀를 파고들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삐딱하게 굴었나? 그린 이야기를 꺼낸 것도, 카드 내역 거절한 것도, 방문제도. 그게 전부 내가 삐딱하게 군 걸로 기억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함부로 했어? 말 안 해도 표정에 다 나와. 우리 엄마도 눈치챘어. 나만 모른 척한 거지.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서연이는 너랑 달라. 같이 있으면 사람을 편하게 해줘.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이랑 연결되면 내 사업이 완전히 달라져. 나한테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그런 게 있어?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현실이야.
네가 너무 몰라서 그래.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남편이 넥타이를 고쳐매면서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도 알잖아. 우리가 안 맞는다는 거. 안 맞는 게 아니라 당신이 포기한 거잖아.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야. 나는 내 미래를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그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했다고? 내가 정을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하지만 자꾸 되새기다 보면 어딘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흔들렸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또 늦었어요.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이제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아침에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지? 네.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얘야, 내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 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줬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되뇌우셨어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치려는 것처럼. 나는 처음에 널 좋게 봤어. 없는 집안이 사람이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서 모르겠어? 내가 한마디 하면 표정이 굳고 말꼬리 잡고 그걸 우리 아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지. 밖에서 힘든 일하고 들어오는 애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한테 대든 적 없어요. 말로 안 해도 태도가 있잖아. 나는 다 알아. 태도. 그 단어 하나로 제가 샜던 모든 참음이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서연이 만나는 건 내가 뭐라 하지 못해. 근데 너도 생각해봐. 그쪽은 우리 아들한테 진짜 힘이 되는 집이야. 니네 집안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어? 앞으로 뭘 해줄 수 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어요.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너도 나쁘지 않잖아? 예쁘게 마무리하는 게 서로한테 낫지 않겠어? 예쁘게 마무리. 그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오래 준비된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잘못 따지면 끝이 없어. 생각 좀 해봐. 방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계속 뭔가를 증명해야 했어요. 며느리로서의 자격, 이 결혼에 있을 자격, 그리고 이제는 억울할 자격까지. 그냥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건 싫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손님 와. 누가? 서연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여기로? 우리 집에? 남편은 당연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죠. 깔끔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졌죠.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그 말 속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먼저 왔으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호칭을 선택한 것 자체가 도발이었어요. 서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대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요? 사람은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야 편해요. 그래야 서로 이해도 되고요. 남편은 말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서연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봐, 이게 차이야. 말투부터가 다르잖아. 서연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면서 말했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정리만 깔끔하게 되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게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서연이 다녀간 이후로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이름 대신 예라고 하셨어요. 전에는 며느리라도 불렀는데 이제는 호칭조차 사라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마다 자연스럽게 서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참 올고든 애야. 아버지 닮았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동현참치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요즘 식품 유통에서 그 집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찬을 집었어요. 그 집 어머니도 참 우아한 분이야. 어딜 가도 품격이 달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냥 하는 말이야.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손님들 온다. 준비 좀 해.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화려했어요. 최고급 한우, 바닷가재, 고급 와인까지.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로 처음 보는 상차림이었어요. 명절에도 이렇게 차린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를 위한 상차림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더 당당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직도 계셨네요? 아직도. 그 단어 하나가 저를 흔들었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았어요. 마치 이 집 사람처럼요. 어머니가 서연에게 먼저 국을 떠주셨어요. 많이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 준비했어. 남편은 서연에게 와인을 따라주었어요. 이번 동현참치 유통계약 거의 확정됐대. 아버님이 직접 보신대. 서연이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조건 좋게 해주실 거예요. 그녀는 저를 보면서 덧붙였어요. 사람은요,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야 해요. 그래야 대화도 통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죠. 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게 바로 차이야. 우리는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그 말은 공개 교체 선언이었어요. 서연이 제 앞에 와인잔을 밀었어요. 언니도 한잔 하세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존칭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정리만 빨리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한참 서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두운 채로 있었어요. 창문으로 불빛이 들어왔어요. 맞은편 아파트 불빛이었어요.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저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서연이 상석에 앉던 것, 어머니가 먼저 국을 떠주던 것, 남편이 와인을 따라주던 것, 그리고 세 사람이 웃던 소리. 제가 방 안에서 벽에 기대서 그 소리를 듣던 것. 그 방은 제 방이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숨고 있었어요.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딸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꼭 참고 말했어요. 네, 먹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요, 엄마. 거짓말 하지 마. 엄마는 다 알아.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울면 들킬 것 같아서 입을 빡 다물었어요. 우리 딸, 거기서 버티는 거 너무 힘들면 하지 마. 그 말에 뭔가가 무너졌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괜찮아.
아버지도 괜찮아. 우리 딸이 힘들면 이제 그만해도 돼.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얼굴이, 아버지 손이 떨리던 것이, 그 한정식 집에서 두 분이 억지로 웃던 것이 다 쟤 때문이었다는 걸.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티는 이유가 뭔가?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서? 이 집에 있고 싶어서? 아니었어요.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먼저 나가면 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쫓겨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 서연이 그 자리에 앉는 걸 보면서도 버티고, 시어머니가 예쁘게 마무리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버티고, 남편이 서연이 자기한테 힘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버티고, 나는 뭘 위해서 버티고 있었던 걸까? 이 결혼이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것이었나? 아니면 내가 도망치고 싶은 것에서 도망친 결과였나? 강남집, 안정적인 집안, 어릴 때 내가 꿈꿨던 것들. 그게 전부 제 선택의 이유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오래 봤어요.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한 가지가 정리됐어요. 여기서 내가 버텨봤자 내가 돌아오는 건 없다. 이 집은 처음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식탁 위에 서류 한 문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서류였죠. 어머니가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인을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남편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깔끔하게 끝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아. 깔끔하게. 서류를 넘겨봤어요.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형식적 금액, 거주권, 즉시 종료. 완벽한 퇴출 계약서였어요. 그 말에 제가 물었어요. 이게 다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뭘? 현실을. 저는 웃었어요. 현실이 아니라 욕심이잖아요. 어머니가 찻장을 탁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자기 수준에 맞는 집에서 살아야 돼. 그게 행복한 거야. 그 말이 마침표였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사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안을 한 번 더 봤어요. 처음 짐을 풀던 날이 생각났어요. 기대가 있었던 날.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네, 사인할게요. 사인하는 순간 저는 그 집의 사람이 아니라 삭제된 파일이 됐어요. 짐을 쌌어요.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화장실 불을 켜고 소리 죽여서 운 날들이 생각났어요.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남편이 들을까봐 소리를 죽이면서 그 기억들이 이 방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방을 떠나는 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짐을 다 쌌어요. 박스 3개. 그게 제가 이 결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나가면서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잘 계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났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창밖을 보면서 얼굴에 손이 닿았을 때 비로소 알았어요. 아, 울고 있구나. 괜찮았어요.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은 여전히 삐걱 소리를 냈어요. 오래된 문이라 기름칠을 해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죠.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죠. 그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다 끝났어.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왔다. 우리 딸 잘 왔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신문을 접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끝났냐?
응.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다. 저는 그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말 안 한 게 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편하실 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15년 전 청주 외곽에 허름한 공장 하나를 시작하셨대요. 직원은 겨우 8명. 콩 삶는 냄새가 동네에 퍼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던 공장이었대요. 여름엔 40도고 넘는 공장에서 아버지가 직접 콩을 삶으셨대요. 밤에는 설계도를 그리셨고요. 나는 두유가 그냥 음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백질이야, 건강식이야, 끼니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대요. 대기업 유제품에 밀리고 편의점 입점도 계속 거절당했대요. 거래처 미팅을 잡으면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았대요. 처음 5년은 적자였어. 적자가 나도 포기 안 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공장 일 도왔잖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알아. 그래도 후회 안 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 믿었거든.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셨어요. 짧게. 그게 두 분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짧은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두 분이 함께 살아온 방식이 있었구나. 말이 많지 않아도,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8년 전 아버지는 고단백, 저당, 식물성 100% 두유를 개발하셨어요. 이름은 소담두유. 처음 3년은 브랜드 이름조차 없었어요. 흰 라벨에 성분표만 붙여서 동네 슈퍼에 넣었대요. 팔리면 다시 납품하고 안 팔리면 회수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맛을 고치고 단가를 낮추고 포장을 바꾸셨대요. 아버지는 그걸 실험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그냥 버티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납품 계약을 따기 위해 찾아갔을 땐 담당자들은 비웃었대요. 두유로 뭘 하시겠어요? 이미 포화 상태예요. 시장성 없어요. 지금 당장 팔리는 제품도 아니고 브랜드 파워도 없는데 납품은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대형마트에 자리 못 잡으면 동네 슈퍼에 납품했어요. 급식 업체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피트니스 센터, 요가 스튜디오, 병원 식당,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들어갔어요. 거절당해도 다시 찾아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셨어요. 작게 시작하면 돼. 한 명씩 팬이 생기면 돼. 그 말이 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다 작년 봄이었어요. 한 인기 절정 아이돌 멤버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 요즘 이거 먹어요. 소담두유. 진짜 맛있어요. 단백질도 많고 달지도 않고 운동하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방송이 끝나고 그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팬들이 따라 사기 시작했어요. 아이돌이 마시는 두유. 하루 만에 편의점 일부 지점에서 품절됐고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재고가 바닥났대요. 아버지 공장은 갑자기 24시간 풀 가동 상태가 됐대요. 한 달 뒤엔 해외 직구 사이트에까지 등장했어요. 미국, 일본, 동남아에서 주문이 폭증했고요. 해외 식품 바이오들이 연락을 해왔대요. 공장 실사를 하고 싶습니다. 독일 식품 기업에서 3개월 동안 품질 테스트를 했어요. 당도, 단백질 함량, 보존력, 유당 불내증 환자용 대체 인증까지 하나하나 통과했어요. 최종 계약이 성사됐어요. 아시아, 유럽 유통권 10년, 계약 금액 32억 원. 지분 정리 후 아버지 개인 순 자산이 약 200억이 됐대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돈을 먼저 보여주면 사람이 달라진다. 남들도 그렇지만 너도 그랬을 거야. 나는 네가 이 집이 부끄럽다고 느끼던 걸 알았어.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스스로 느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 안 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회색 점퍼가 생각났어요. 사계절 내내 입으시던 그 점퍼. 아버지, 왜 점퍼 안 바꾸셨어요? 돈 있으셨잖아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점퍼가 아직 멀쩡하잖아. 중학교 때 제가 새 옷 사드릴까요? 했을 때 하셨던 말. 옷은 몸 가리면 되는 거야.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한테 그 점퍼는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기준이었어요. 멀쩡하면 된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우선이다. 그 기준으로 사업도 하셨던 거예요. 화려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저는 그 점퍼가 부끄러웠던 딸이었어요. 그게 이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올해 처음으로 새 옷 샀어. 뭘로요? 점퍼. 또. 저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색은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회색. 그리고 아버지가 서류를 내미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류가 나온다고 연락 왔을 때 나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달 전에 남편 회사 자금이 막혔다. 남편 회사, 참치 가공 유통회사였어요. 최근 매출이 계속 하락했대요. 과도한 접대비에 신규 투자도 실패했고요. 유통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쓴 돈이 쌓였고 이제는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 상태였대요. 남편은 밤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대요. 투자자를 찾느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브릿지 투자로 들어가셨대요. 지분 12%, 우선주 전환권, 이사회 의결권, 재무 감사권까지. 단순 투자가 아니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전쟁 선포였어요. 첫 번째 조치는 재무감사였어요. 법인카드 내역을 전부 공개했대요. 골프 접대, 고급 호텔 숙박, 고가 식기 구입, 그리고 고급 일식집, 서연과의 식사까지. 아버지 측 회계사가 항목 하나하나를 분류했어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출, 그걸 다 서류로 정리했어요. 남편이 항의했대요. 이건 대표 권한이에요. 사적으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권한은 성과가 있을 때 주어지는 거야. 법인카드 정지, 불필요한 유통계약 해지, 임원 차량 리스 중단. 남편은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전화하셨대요. 사돈, 이러시면 안 되죠. 비록 애들은 헤어졌지만 한때 인연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애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정 좀 봐주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사돈이요? 말은 똑바로 하시죠. 헤어진 마당에 무슨 사돈입니까? 저는 투자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전화가 끊겼대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임시 주주총회 날이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남편, 기존 주주들, 그리고 아버지 측 대리인. 아버지가 직접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준비한 자료를 대리인이 발표했어요. 최근 3년간 영업이익 감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 상승률은 목표치에 미달이며 비효율적인 유통계약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도 첨부합니다. 남편은 반박하지 못했어요. 표결이 진행됐어요. 찬성 과반, 대표 해인. 그 순간 남편은 대표에서 전 대표가 됐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오면서 남편이 대리인한테 따졌대요. 이거 다 그 두유 만드는 영감짓이잖아요. 대리인이 조용히 말했대요. 주주의 권한입니다. 그 소식이 퍼지는 건 빨랐어요. 재계 사모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대요. 누군가 시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아드님 회사 대표 바뀌었다면서요? 최대 투자자가 사돈이라던데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대요. 그 거지 취급하시던 그 집 맞죠? 침묵이 흘렀대요. 시어머니는 그날 한마디도 못하셨대요. 자기가 내려다보던 사람이 자기 위에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다급해진 남편이 서연에게 전화했대요. 서연아, 나 너무 힘들어. 너랑 만나려고 아내랑 이혼도 했고, 너희 아버지께서 힘만 좀 보태주시면 이 위기 극복해서 우리 이제 더 크게 갈 수 있어. 서연이 말했대요. 오빠, 업계에 소문 다 났어. 오빠 회사 힘든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냉정하게 말할게. 지금 오빠는 리스크야. 대표 자리도 없고 회사 운영도 불안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는 리스크 있는 사람한테 투자 안 해. 바쁜 일 있으니 이만 끊을게. 동현참치에서 공식 발표를 했대요. 동일수산과의 협업계획 전면 취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서연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대요. 처음부터 남편 자체가 아니라 남편의 조건을 봤던 거죠. 조건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짓을 서연이 남편한테 그대로 했어요. 조건을 보고 선택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정리하는 것. 그 방식이 자기한테도 돌아온 거예요. 어느 날 밤 아버지 휴대폰으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사돈. 목소리가 낮았대요. 전에 그 날카롭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회사 일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형편 되실 때 연락하세요. 과거에 그 식당에서 우리 엄마가 들었던 그 말,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웃지 않았어요.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침묵했어요.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기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어요. 눈이 휑했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고요. 나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없고 서연이도 떠났어. 다 끝났어.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봤어요. 처음으로 작아 보였어요. 진짜로 작아 보였어요. 허세도 없고 어머니 뒤에 숨지도 않고 그냥 혼자인 사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말했어요. 당신은 조건을 택했어요. 이제 저는 사람을 택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김치찌개였어요. 엄마가 솔시수 담근 김치로 끓인 거요.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지? 네. 어릴 때부터 네가 이거 제일 좋아했어. 엄마, 응? 이 김치 촌스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큰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눈가가 접히는 웃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가난해서 무시당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조용했기 때문에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돈은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이 생겼을 때 사람의 본질은 드러나요. 그들은 조건을 택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는 두유를 팔았지만 저에게 존엄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마트 사은품 가방을 들었지만 저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안아주셨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집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 대접받는 삶을 택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작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 교훈을 얻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제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어땠는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